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빛들 사이에서도 유독 번쩍이는 곳이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 안에 드는 강한그룹의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대연 회장은 그야말로 욕망과 허영이 뒤섞인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 조각을 쏟아내며 바닥에 최고급 대리석을 비췄고, 그 위를 오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가면 같은 미소를 띤 채 서로의 성공을 칭송하거나 혹은 속으로 경멸하고 있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현악 사중주단의 우아한 선율이 공간을 채웠지만, 그 소음들 사이에는 날카로운 탐색전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다. 이 화려한 무대 한가운데에는 강한그룹의 젊은 총수 강민준이 서 있었고, 그의 곁에는 본처가 아닌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팔짱을 낀 채 보란듯이 웃고 있었다. 연회장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강한그룹의 안주인이자 강민준의 법적인 아내인 한서윤이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창백하리 많지 하얀 피부와 대비되어 고혹적이면서도 서늘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가 그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했다. 서윤은 손에 든 탄산수 잔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강민준의 그림자로 살았다. 그가 밖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든, 회사 경영에서 어떤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든 그녀는 묵묵히 그 뒤처리를 해왔다. 하지만 오늘 밤 강민준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었다. 본처가 버젓이 참석한 공식 행사에 내연녀를 대동하고 나타나 주인 행세를 하게 만든 것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선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단상 위로 조명이 집중되자 소란스럽던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강민준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옆에 선 여자는 승리감에 도취된 눈빛으로 서윤이 서 있는 구석을 힐끔거렸다. 민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강한그룹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에 올랐는지를 역설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위기 극복의 순간마다 누가 자금을 투입했고 누가 마쿠에서 채권단과 협상했는지를 말이다. 민준은 자신의 천재적인 경영 능력 덕분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서윤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거대 투자 자본에 보이지 않는 손길 덕분이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남편의 성공을 바라는 내조자 역할을 자처했을 뿐이었으나, 이제 그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강민준의 연설은 점점 더 고조되었고, 그는 급기야 옆에 서 있는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자리를 빌려 자신에게 진정한 영감을 주는 뮤즈를 소개하고 싶다며 옆에 있는 최민아를 치켜 세웠다. 그녀야말로 강한그룹의 미래를 함께할 진정한 동반자이며 자신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안식처라고 떠벌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장내의 사람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이 상황을 지적하는 이는 없었다. 그들은 곁눈질로 구석에 있는 서윤의 반응을 살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불쌍한 여자는 이제 쫓겨나는 것인가? 아니면 저 수모를 당하고도 쥐 죽은 듯이 엎드려 있을 것인가 하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서윤에게 꽂혔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잔인한 관음증에 가까웠다. 민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쥔 채 서윤이 서 있는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는 자신의 법적인 아내라는 사람은 그저 집안 어른들의 강요로 맺어진 무미건조한 계약 관계일 뿐이며, 그녀에게서는 어떠한 생동감이나 매력도 느낄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하했다.
마치 장식장에 놓인 먼지 쌓인 인형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라며 비아냥거리는 그의 말에 몇몇 아부꾼들이 억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 같았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욕감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명분이 완벽하게 갖춰졌다는 사실에 그녀는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다. 서윤은 천천히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유리가 대리석에 부딪히며 나는 맑은 소리가 그녀의 각성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서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주변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가 군중을 헤치고 단상을 향해 걸어가자 사람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지도 않았고 슬픔으로 눈물 짓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고 냉정한 무표정이었다. 굽 높은 구두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장내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민주는 다가오는 서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서윤이 울면서 뛰쳐나가거나 구석에서 숨죽여 울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향해 걸어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옆에 있던 최민아는 서윤의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민준의 등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서윤은 단상 바로 아래까지 걸어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지난 5년간 민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한 권위로 빛나고 있었다. 민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헛기침을 하며 마이크를 내리고 소리쳤다. 그는 지금 제정신이냐며 당장 경호원들을 불러 끌어내기 전에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우아한 동작으로 단상 옆에 계단을 밟고 올라갔다. 그녀가 단상 위에 서자 민준과 비슷한 눈높이가 되었고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오히려 민준을 작아 보이게 만들었다. 서윤은 민준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낚아채듯 가져왔다. 그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위압적이어서 민준은 얼떨결에 마이크를 뺏기고 말았다. 서윤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연회장을 가득 메운 하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집중되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쉰 뒤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첫마디는 예의 바른 인사도 감정적인 호소도 아니었다. 서윤은 강민준 회장이 방금 말한 그 무의미한 계약 관계를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품 안에 감춰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 민준의 가슴팍에 거칠게 밀어붙였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봉투가 민준의 손에 들렸고 그 겉면에는 선명하게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대한민국 재벌가에서 이혼은 흔한 일이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창립 기념 파티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공개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일은 전무후무했다. 민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감히 어디서 이런 행패를 부리냐며 서윤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지만 서윤은 가볍게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서윤은 마이크를 다시 입가에 대고 말을 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이혼만을 원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강한그룹의 위기 때마다 익명의 투자자로 자금을 지원했던 베일에 쌓인 대주주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암시하는 폭탄 선언을 던졌다. 물론 구체적인 회사 이름이나 내역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민준이 그토록 자랑하던 성공의 기반이 모래성 위에 지어진 것임을 뼈아프게 지적했다.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수트, 당신이 앉아있는 그 회장직, 그리고 당신이 뽐내는 그 허영심 가득한 성과들 모두가 내 인내심과 자본 위에서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그녀의 말은 민준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한 그룹의 배후에 거대 자본이 있다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그 주체가 바로 저 조용한 아내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반전이었다. 민주는 서윤의 말이 허세라고 생각하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짓말을 하냐며 빈털터리로 쫓겨날 것이 두려워 발악하는 꼴이 우스울 뿐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하며 당장 이 미친 여자를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단상으로 달려오려 하자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일갈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어 경호원들조차 주춤하며 멈춰섰다. 서윤은 민준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오늘부로 당신에 대한 모든 후원을 중단할 것이며 내일부터 강한그룹이 겪게 될 진정한 위기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저 여자와 함께 극복해보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서윤은 말을 마치자마자 미련 없이 마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증폭되자 사람들은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상을 내려왔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은 처음 들어올 때보다 훨씬 넓게 열려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조롱이 아닌 경악과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민주는 단상 위에서 멍하니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옆에 있던 최민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민준의 팔을 잡으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민준은 그녀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치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파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화려했던 축제는 순식간에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연회장을 빠져나온 서윤은 호텔 로비의 회전문을 통과해 차가운 밤 공기를 마주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머리를 식혀주었다. 호텔 정문 앞에는 그녀가 미리 호출해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수행비서가 정중하게 뒷문을 열어주었다. 서윤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걸어나온 호텔의 화려한 불빛을 올려다보았다. 저 안에서는 지금쯤 민준이 분노를 터뜨리며 그녀를 찾고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온갖 추측을 쏟아내며 가십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준 왕관을 스스로 벗어던진 남자의 몰락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에 올라탄 서윤은 시트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눈을 감았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참아왔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와 헌신이라는 명분으로 강요된 희생. 그녀는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인정했다. 사람을 고쳤을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기만당한 세월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는 전쟁이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고 명료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모든 자금줄을 차단합니다. 전화를 끄는 서윤의 눈빛은 밤거리의 네온사인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호텔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기 직전의 불길한 징조였다. 강한그룹의 주가가 내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그녀와 그녀의 최측근들 뿐이었다. 민주는 자신이 내쫓은 여자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을 왕좌에 앉혀준 킹메이커였다는 사실을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뒤일 것이다.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에서의 소동이 있은 지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강민주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위스키 병을 바닥에 내던졌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과 함께 독한 술 냄새가 VIP 룸을 진동시켰고 겁에 질린 최민아는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서윤이 감히 자신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고 나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한서윤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동결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나앉아봐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발밑에 와서 빌 것이라는 오만한 계산이었다. 그는 서윤이 가진 것이라고는 자신이 쥐어준 생활비와 강한그룹 사모님이라는 타이틀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그녀의 반란을 그저 치기 어린 투정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서윤은 강한그룹 본가 저택이 아닌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변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호텔에서 나온 직후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기는 대신 입고 있던 드레스 차림 그대로 거리로 나왔다. 그 집안에 있는 물건 중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의 영혼이 담긴 것은 없었으며 가지고 나올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춥기는커녕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상쾌함을 느꼈다. 강민준의 아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녀가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처럼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이더니 검은색 고급 세단 5대가 줄지어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선두에 선 차량이 서윤의 앞에 정확히 멈춰 섰고 뒷좌석 문이 열리기 전에 조수석에서 단정한 슈트 차림의 중년 남성이 급히 내려와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는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비서이자 서윤의 최측근인 김 실장이었다. 그는 서윤을 향해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정중하게 예우를 갖췄다. 택시 한 대 잡기 힘든 외곽 도로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최고급 리무진 행렬은 지나가던 몇몇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서윤은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김 실장이 열어준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표정은 방금 전 파티장에서의 차가움과는 또 다른 지적인 카리스마로 빛나고 있었다. 차량 내부의 공기는 안락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서윤이 자리에 앉자마자 김 실장은 미리 준비해둔 태블릿 PC와 두툼한 서류철을 건넸다. 서윤은 드레스 자락을 정리할 새도 없이 즉시 업무 모드로 돌입하여 화면에 띄워진 실시간 금융 데이터를 훑어보았다. 화면 속 그래프들은 강한그룹의 자금 흐름과 베리타스가 보유한 채권 현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김 실장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강민준 회장 측에서 사모님의 개인 계좌를 동결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전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짧게 실소했다. 강민준이 동결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생활비 통장 몇 개에 불과했지. 그녀가 전 세계에 분산해 놓은 천문학적인 자산에는 손끝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모를 것이었다. 차량 행렬은 도심을 가로질러 여의도 금융가 한복판에 우뚝 솟은 마천루를 향해 달렸다. 그곳은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이자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한국 지사가 위치한 곳이었다. 평소라면 불이 꺼져 있어야 할 심야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건물의 최상층 임원실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서윤의 복귀 소식을 들은 핵심 간부들이 긴급 소집되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대기하고 있던 임원들이 일제히 도열하여 그녀를 맞이했다. 강한그룹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던 그녀가 이곳에서는 수조 원의 자금을 움직이는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들의 인사를 눈짓으로 가볍게 받으며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주변의 공기마저
그녀의 기세에 눌려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최상층 회장실에 들어선 서유는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잠시 응시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강민주는 여전히 자신이 승자라고 착각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갈아입을 옷을 부탁한 뒤 파티용 드레스를 벗고 단정한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옷차림이 바뀌자 그녀를 감싸고 있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화려하지만 위태로워 보였던 여자는 사라지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지닌 기업가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간부들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첫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유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강한그룹 관련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는 침착한 어조로 회의를 시작했다. 서유는 강한그룹에 대한 모든 우호적인 자금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만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일절 연장 없이 상환을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베리타스가 보유한 강한그룹의 주식 중 일부를 시장에 내다 팔아 주가 하락을 유도하라는 공격적인 주문도 덧붙였다. 간부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자금을 회수하면 강한그룹이 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경제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라며 강민준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한 그 회사는 어차피 침몰할 운명이라고 일축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무능한 오너를 축출하고 기업을 정상화하는 것이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서윤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그녀는 강민준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들의 자금줄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그 혈맥을 차단할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주었다. 강민준이 자랑하던 해외 투자 유치건도 사실은 서윤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우회 지원했던 것이었기에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백지화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내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모든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투자자들에게 베리타스의 입장 변경을 알리는 서한을 보내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강한그룹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강민준이라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매장 선고나 다름없었다. 간부들은 서윤의 완벽한 계획에 혀를 내두르며 즉시 실행에 옮기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도시는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지만 강한그룹 본사 회장실만은 초상집 분위기였다.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출근한 강민주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긴급 보고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재무팀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아침 일찍부터 주요 채권 은행들로부터 대출 연장 거부 통보가 빗발치고 있다고 보고했다. 게다가 믿었던 해외 투자사들이 일제히 투자 철회 의사를 밝혀오면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이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냐며 책상을 내리쳤다.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평소 친분이 있던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비서가 전화를 돌리며 연결을 거부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된 투자 파트너는 매우 난처한 목소리로 베리타스 측에서 강한그룹의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베리타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어제 파티장에서 서윤이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그 여자가 말한 후원자가 베리타스였단 말인가.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럴 리 없다고 부정했다. 집안에 처박혀 살림이나 하던 여자가 그런 거대 자본을 움직일 리 만무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이거나 서윤이 헛소문을 퍼뜨린 탓이라고 애써 자위했다. 하지만 상황은 민준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증권가 정보지에는 이미 강한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이 퍼지기 시작했고 개장과 동시에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다.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로비에는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민주는 비서실장에게 베리타스 한국지사 대표와의 미팅을 잡으라고 소리쳤다. 오해를 풀고 자금 지원을 다시 요청해야만 했다. 비서실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베리타스 측에서 미팅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대표가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무진이 나갈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민주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갈 기세로 재킷을 챙겨 입었다. 한편 서유는 회장실 소파에 앉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강한그룹의 주가 폭락 현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 실장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강민준 회장이 미팅을 요청해 왔다고 보고했다. 서유는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그를 조금 더 절벽 끝으로 몰아붙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금 만나주면 그는 자신이 여전히 갑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협상을 시도하려 들 것이 뻔했다. 서유는 그가 철저하게 패배감을 맛보고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 비로소 그 앞에 나타날 생각이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다음 단계인 언론 플레이를 준비하라고 일렀다. 강민준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 무능을 폭로하여 그를 회장직에서 끌어내릴 명분을 쌓아야 했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아침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목표물만이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본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쥔 심판자였다. 강민준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준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할 것이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강민준. 네가 쌓아올린 모래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그 어떤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고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강한그룹 본사, 회장실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속의 주가 그래프는 마치 폭포수처럼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었고 붉은색 숫자들이 번쩍일 때마다 강민준의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는 듯했다. 사무실 바닥에는 보고서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주주들은 당장 해명하라며 본사 로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채권단은 자금 회수를 압박하며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민주는 창백해진 얼굴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고 믿었으나 이제는 그 세상이 자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지만 목을 조여오는 답답함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민주는 비서실장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도대체 홍보팀은 뭐 하고 있길래 기사 하나 제대로 못 막느냐며 화풀이를 해댔다. 하지만 비서실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이미 언론은 강한그룹의 부실 경영과 강민준의 도덕적 해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었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대신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과 서윤에게 돌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퍼뜨린 헛소문 때문에 멀쩡한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고 믿고 싶었다. 그녀가 감히 자신을 배신하고 등 뒤에서 칼을 꽂았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자신의 완벽했던 왕국에 흠집을 냈다는 분노가 더 컸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민주는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서의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비서는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측에서 긴급 회동을 제안해 왔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눈이 번쩍 뜨였다. 베리타스는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자금력을 자랑하는 투자 회사로 그들이 손을 내민다면 지금의 위기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기회였다. 민준은 이것이 하늘이 준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베리타스도 결국 이익을 쫓는 집단이니 강한 그룹의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구겨진 자존심을 애써 펴보였다. 민주는 즉시 거울 앞으로 달려가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방금 전까지 죽상을 하고 있던 얼굴에는 다시금 오만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사업가라고 최면을 걸었다. 베리타스의 대표를 만나 화려한 언변으로 설득하면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서윤의 콧대를 꺾어버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다. 그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최고급 시계를 손목에 차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위기는 기회라는 진부한 격언을 되뇌며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 회장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절벽 끝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위태로우면서도 성급했다. 여의도 금융가 중심에 위치한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본사는 그 외관부터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다. 검은색 통유리로 뒤덮인 마천루는 주변의 건물들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권위를 뿜어내고 있었다. 민준의 차가 건물 입구에 도착하자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민준은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강한 그룹 본사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건축물은 그 주인의 막강한 자금력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옷깃을 여미며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지만 그곳을 채우고 있는 정적과 서늘한 공기에 순간적으로 위축되는 기분을 느꼈다. 이곳은 소란스러운 시장 바닥 같은 자신의 회사와는 차원이 다른 질서가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민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긴장감을 감추기 위해 턱을 치켜들고 어깨를 폈다. 엘리베이터가 초고속으로 상승하며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숫자가 빠르게 올라갈수록 그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다. 그는 베리타스의 대표가 어떤 사람일지 상상해 보았다. 소문에 의하면 철두철미하고 냉혹한 승부사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다. 민주는 상대가 누구든 자신이 가진 카드로 충분히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지만 그 자신감의 밑바닥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캔리를 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주는 드넓은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이 놓인 공간은 럭셔리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직원은 대표님이 곧 도착하실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남기고 정중히 물러났다. 혼자 남겨진 민주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발 아래로 보이는 세상은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고 그는 잠시나마 자신이 이 도시의 주인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이 고개를 들었다. 약속 시간이 지났음에도 나타나지 않는 상대방의 태도는 명백한 기선 제압이었다. 민주는 손목시계를 수시로 확인하며 다리를 떨기 시작했다. 약 20분이 지났을 무렵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바라보았다. 또각또각 하는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규칙적으로 다가왔다. 그 소리는 묘하게 낯익으면서도 낯설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수행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하자 그 사이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날렵하게 재단된 감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린 그녀의 모습은 지성미와 카리스마 그 자체였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눈을 비볐지만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자신의 아내 아니 어제 자신에게 이혼을 선언한 한서윤이었다. 민주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사고 회로가 정지된 듯했다. 서윤이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혹시 나를 미행해서 여기까지 쫓아온 것인가? 아니면 이혼 위자료를 더 뜯어내려고 쇼를 하는 것인가? 온갖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나가. 그의 외침은 텅 빈 회의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상석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 파티장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정했다. 서윤은 회의 테이블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따라 들어온 임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경의에 차 있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고 뒷걸음질 쳤다. 회장님이라니. 지금 저 사람들이 서윤에게 회장님이라고 부른 것인가? 현실감이 사라지고 현기증이 몰려왔다. 자신이 5년 동안 부엌대기 취급하며 무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베리타스의 수장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것은 악몽이다. 지독하고 끔찍한 악몽이 분명했다. 민주는 비틀거하며 테이블 모서리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다. 서윤은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앉으세요, 강민준 씨.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민준을 압도했다. 민준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회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타났던 익명의 투자자, 자신도 모르게 해결되었던 작은 문제들, 그리고 어제 서윤이 했던 폭탄 선언, 그 모든 것이 진실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광대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민주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게 다 네가 꾸민 짓이야. 나를 속이고 뒤에서 조종한 게 너였어. 감히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 기만할 수가 있어. 그는 적반하장으로 서윤을 비난하며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 들었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철을 덮고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기만이라고요. 당신이 내 능력을 무시하고 다른 여자와 놀아날 때 나는 당신이 무너뜨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어요. 당신이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은 내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고작 기만이라는 단어로 내 노력을 폄하하려는 건가요? 서윤의 말은 논리 정연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민주는 말문이 막혀 씩씩거리기만 했다. 서윤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의 손짓 하나에 김 실장이 스크린에 화면을 띄웠다. 그곳에는 강한 그룹이 베리타스에게 빌린 차입금 내역과 담보로 잡힌 주식 현황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서윤은 잔혹한 현실을 고지했다. 현재 강한 그룹의 부채 비율은 위험 수위를 넘었고 채무 불이행 시 모든 담보권은 베리타스로 넘어옵니다. 즉, 당신의 회사는 사실상 내 소유나 다름없다는 뜻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민주는 화면 속의 숫자들을 보며 절망했다.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완전한 패배였다. 민주는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협상을 시도했다. 그래도 우리가 부부였던 정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시간을 좀 줘. 내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애원조로 바뀌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큰 소리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굴함만이 남았다. 서윤은 그런 민준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정이라. 당신이 그 여자와 내 앞에서 희희낙낙할 때 그 정은 이미 산산조각 났어요. 비즈니스 세계에 정 같은 건 없습니다. 오직 계약과 이행만이 있을 뿐이죠. 그녀는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그녀에게 민준은 더 이상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부실 채권 덩어리에 불과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민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기회를 드릴게요. 하지만 그 기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거예요. 사퇴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자백하고 죗값을 치르세요. 그것만이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서윤의 제안은 사실상 항복 권유였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가라는 말이었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평생을 일궈온 회사를 그것도 아내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갔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절대 못 물러나. 죽어도 못 물러난다고. 그는 악을 쓰며 발악했다. 하지만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호원들을 불렀다. 순식간에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어와 민준의 양팔을 결박했다. 민준은 버둥거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역부족이었다. 서윤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스스로 걸어 나갈지 아니면 끌려 나갈지. 하지만 명심하세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당신이 잃게 될 것은 더 많아질 테니까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민준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윤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다. 승리감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약해지지 않기로 다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녀는 김 실장을 불러 다음 단계를 지시했다. 강민준의 비자금 장부를 검찰에 넘기세요. 그리고 언론에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베리타스는 강한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서윤의 눈빛은 다시금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이제 감정을 배제한 냉철한 경영자로서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을 집도할 준비를 마쳤다. 강민준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에서의 굴욕적인 만남 이후 강민준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비열한 반격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평소 뒷돈을 챙겨주며 관리해온 연예계 찌라시 전문 기자들과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민준은 한서윤이 외국계 자본과 결탁하여 국부를 유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외국인 임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했다. 심지어 서윤이 결혼 생활 내내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으며 이혼 요구 역시 위자료를 뜯어내기 위한 계획적인 사기극이라는 자극적인 내용까지 덧붙였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서윤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자로 낙인 찍고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그의 비열한 전략이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각종 커뮤니티는 강민준이 뿌린 가짜 뉴스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재벌가 사모님의 충격적인 이중 생활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대중들의 관음증을 자극했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사실인 양 빠르게 퍼져나갔다. 댓글창에는 서윤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들이 줄을 이었고 일부 과격한 네티즌들은 베리타스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여야 한다며 선동하기까지 했다. 민주는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서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비틀린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여론이 자신의 편으로 돌아선다면 채권단과 주주들의 압박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며 위스키 잔을 들어 승리의 건배를 제의했다. 하지만 베리타스 회장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서윤의 반응은 강민준의 예상과는 정반대였다. 김 실장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당장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서윤은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어 해명하는 것 자체가 강민준이 원하는 그림이라며 오히려 지금이 그가 파놓은 무덤에 그를 밀어 넣을 적기라고 판단했다. 서윤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USB 하나를 꺼내 김 실장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강민준이 지난 5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횡령한 회사 돈의 내역과 최민아에게 사준 호화 부동산 목록,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에게 뿌린 뇌물 장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윤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베리타스 홍보팀은 국내 메이저 언론사들의 팩트체크라는 제목으로 방대한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찌라시 수준의 흑색 선전과는 차원이 다른 구체적인 증거와 실명 장부가 포함된 자료였다. 특히 강민준이 회사의 공금을 빼돌려 최민아와 해외 도박 여행을 다녀온 내역과 법인 카드로 명품을 구매한 영수증 사본이 공개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조금 전까지 서윤을 욕하던 사람들은 강민준의 파렴치한 행각에 경악하며 그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불륜도 모자라 회사를 사유화하고 주주들의 돈을 탕진한 그의 만행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상황이 급반전되자 강민준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믿었던 여론 조작이 실패로 돌아가고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주주들은 당장 해임안을 상정하겠다고 난리를 쳤고 검찰에서 소환 통보가 날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궁지에 몰린 민주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는 이제 법이나 여론으로는 도저히 서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는 평소 뒤를 봐주던 조직폭력배 출신의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서윤을 물리적으로 겁박해서라도 증거를 없애고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라고 사주했다. 그날 밤 서윤은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넓은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창백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차로 다가가려는 순간 검은색 밴 2대가 급정거하며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차문이 열리고 덩치 큰 사내 10여 명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채 험악한 표정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서윤을 포위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그는 강 회장님이 전하라고 하셨다며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모든 걸 멈추고 쥐 죽은 듯이 살라고 협박했다. 일반적인 여자라면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을 상황이었지만 서윤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서윤은 흉기를 든 사내들을 무심한 눈빛으로 훑어보며 마치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강민준이 고작 이런 삼류 건달들을 보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에 실망감마저 들었다. 우두머리가 서윤의 태도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욕설을 내뱉으며 손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 서윤의 뒤편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던 그녀의 경호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단순한 사설 경호업체 직원이 아니라 특수부대 출신의 최정예 요원들로 서윤이 베리타스의 수장이 된 직후부터 그녀의 그림자 수행을 맡아온 전문가들이었다. 수는 적었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살기는 건달들의 허세와는 차원이 달랐다. 순식간에 주차장은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했다. 서윤의 경호팀장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두머리에 팔을 꺾고 제압해버렸고 나머지 요원들도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건달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지만
상황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정리되었다. 바닥에 뒹구는 건달들을 뒤로하고 서유는 고통에 신음하는 우두머리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하이힐 굽으로 그의 손등을 짓누르며 차갑게 속삭였다. 돌아가서 강민준에게 똑똑히 전하세요. 이런 유치한 폭력으로 나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대가는 뼈저리게 혹독할 것이라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내 경호원들이 아니라 경찰 특공대가 당신들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장은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서윤의 경호원들은 쓰러진 건달들을 한쪽으로 몰아넣고 경찰에 신고한 뒤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를 남겼다. 서윤은 옷매무새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아수라장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해 청부 폭력까지 행사하는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그녀를 슬프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조각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그녀에게 강민주는 제거해야 할 사회적 암적인 존재일 뿐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었다. 보고를 전해 들은 강민주는 공포에 질려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자신이 보낸 해결사들이 손도 못 써보고 당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서윤이 거느리고 있는 무력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는 진정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돈만 많은 투자자가 아니라 물리적인 힘까지 갖춘 철의 여인이었다. 민주는 사무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마치 자신을 잡으러 오는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밟고 서 있는 땅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직감했다. 돈, 권력, 명예, 그 어떤 것도 그를 지켜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강한그룹 회장의 청부폭력 사주 의혹을 대서특필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건달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민준의 사주를 받았다고 자백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검찰은 강한그룹 본사와 강민준의 자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강민준은 이제 회장직 유지는커녕 감옥행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반면 한서윤은 피해자이자 정의를 구현하는 강인한 여성 리더로서 대중의 지지를 한몸에 받게 되었다. 그녀의 주가 조작설이나 불륜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녀의 결단력과 용기를 찬양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서윤은 베리타스 회장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구상했다. 강민주는 이제 도간에 든 쥐신세였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준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하여 회사를 좀먹었던 이사들과 부패한 임원들까지 모조리 뿌리 뽑을 계획이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지시했다. 이번 주주총회는 강한그룹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강한그룹 조직도를 바라보며 빨간 펜으로 강민준의 이름 위에 굵은 X자를 그었다. 그녀의 손길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서윤은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굳건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시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녀의 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있었다. 강민준이 마지막 발악으로 던진 폭력이라는 카드는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그를 쏘아매는 족쇄가 되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다. 이제 사냥을 끝내고 전리품을 챙길 시간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눈빛은 승리자의 여유로 가득 차 있었다. 진정한 여왕의 귀환을 알리는 서막은 이미 올랐다. 강한그룹의 붕괴는 예견된 재앙처럼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강민준의 청부 폭력 스캔들이 터지자마자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될 정도로 곤두박질 쳤고 금융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갔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거대 기업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본사 로비는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직원들과 피해 보상을 외치는 소액 주주들의 아우성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강민주는 회장실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술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지만 그의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귀를 막아도 들려왔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공포 속에서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민준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내연녀 최미나마저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틈을 타 그의 펜트하우스에 숨겨져 있던 비밀 금고에 접근했다. 그녀는 민준이 평소 자랑 삼아 알려주었던 비밀번호를 망설임 없이 입력했다.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금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민준이 비상금으로 모아둔 달러 뭉치와 골드바 그리고 각종 차명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힌 수첩이 들어 있었다. 미나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금고 안의 물건들을 명품 여행 가방에 쑤셔 넣었다. 그녀에게 민준은 더 이상 재벌 회장이 아니라 빚더미에 앉은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사랑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민준이 잠들어 있는 침실을 흘깃 쳐다보고는 미련 없이 현관문을 나섰다. 다음 날 아침 숙취에서 깨어난 민준은 텅 빈 집안의 적막함에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습관처럼 미나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금고가 있는 서재로 달려갔다. 활짝 열린 채 텅 비어있는 금고를 목격한 순간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돈과 귀중품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치부가 담긴 비밀 장부까지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배신감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내며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지만 떠나간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사라진 재산도 되찾을 길이 없었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같은 시각 강한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분위기는 살벌할 정도로 엄숙했고 참석한 주주들의 표정에는 분노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강민준의 해임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이번 총회는 사실상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단상에는 빈 회장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사회 이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잠시 후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서윤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입장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장내의 소란이 일순간 잦아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강한그룹의 최대 채권자이자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당당하게 주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윤은 준비된 발언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성과 논리로 주주들을 설득했다. 강민준 체제의 경영 실패와 도덕적 해이가 회사에 끼친 막대한 손해를 수치로 증명하며 지금이야말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 주주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특히 베리타스가 제시한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로드맵과 긴급 자금 수혈 계획은 절망에 빠져 있던 주주들에게 유일한 희망으로 다가왔다. 서윤은 강한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투표가 시작되자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참석 주주 98%의 찬성으로 강민준 회장의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동시에 한서윤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강당 안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새로운 리더의 탄생을 축하하는 환호이자 부패했던
과거와의 결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서윤은 주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눈가는 잠시 촉촉해졌지만 이내 결연한 빛을 띠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쟁취가 아니라 그녀가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정의의 실현이자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증명해 보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그늘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우뚝 섰다. 총회가 끝나고 서윤은 곧바로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지난 5년간의 기억을 되새겼다. 이 건물에 들어올 때마다 느껴야 했던 소외감과 모멸감, 그리고 민준의 비서들조차 자신을 무시하던 그 차가운 시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땡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는 임원들과 비서들이 도열하여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새로운 주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다. 서윤은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복도를 울리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회장실 앞에는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한 강민준이 헝클어진 몰골로 서 있었다. 그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만 이미 해임된 그에게는 출입 권한조차 없었다. 민준은 멀리서 걸어오는 서윤을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는 악을 쓰며 소리쳤다. 이건 무효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회사 내놓으라고. 그의 외침은 처절했지만 서윤에게는 패배자의 비루한 징징거림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서윤은 그의 앞까지 걸어가 멈춰섰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민준을 내려다보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서윤은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착각하지 마. 이 회사는 한 번도 당신의 것이었던 적이 없어. 당신은 그저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 능력을 증명한 적이 없잖아. 회사는 오너의 소유물이 아니라 수많은 직원의 피땀과 주주들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곳이야. 당신은 그 믿음을 배신했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야. 그녀의 일침은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민준은 반박하려 입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너무나도 옳은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비겁함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고통에 몸을 떨었다. 서윤은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다. 그러자 경호원들이 민준을 양쪽에서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민준은 끌려가면서도 서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서윤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굳게 닫혀있던 회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집무실은 민준이 쓰던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주인의 부재를 실감케 했다. 서윤은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민준의 초상화, 책상 위의 명패, 그리고 그가 과시용으로 진열해둔 골프 트로피들. 모든 것이 허영과 기만의 상징처럼 보였다. 서윤은 책상 앞으로 다가가 민준의 명패를 집어들었다. 강민준 회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크리스털 명패는 묵직했지만 그녀에게는 가벼운 쓰레기에 불과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명패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명패가 처박히자 그녀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민준이 앉았던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보았다. 편안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자리였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내선 전화기를 들어 총무팀을 호출했다. 지금 즉시 전 회장의 모든 집기를 폐기 처분하고 사무실 인테리어를 전면 교체하세요. 그녀의 지시는 단호하고 신속했다. 그녀는 민준의 흔적을 이 공간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작정이었다. 잠시 후 비서실장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전 회장님의 개인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챙겨서 보내드릴까요?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제 추억을 되새길 여유조차 없을 테니까요. 그냥 다 처분하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서윤의 냉정한 대답에 비서실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다. 서윤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경은 그녀가 베리타스에서 보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었다. 이곳은 이제 그녀가 지켜내고 키워가야 할 그녀의 성이었다. 서윤은 창밖을 응시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절대 그 사람처럼 되지 않을 거야. 권력에 취해 사람을 도구로 보고 오만에 빠져 자신을 망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강한 의지로 빛났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에 성공한 여자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기업을 살리고 수천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진정한 경영인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수많은 난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고난을 이겨내고 쟁취한 이 자리는 그 무엇보다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가 저물어가고 도시에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강한그룹 본사 건물 꼭대기층의 불빛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강한그룹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등이자 한서윤이라는 새로운 태양의 등장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거리로 쫓겨난 강민주는 그 불빛을 올려다보며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겠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승자와 패자는 명확하게 갈렸고 역사는 승자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서윤은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챕터로 접어들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다. 창밖에서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통유리창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고 간간히 번쩍이는 천둥 번개는 어둠에 잠긴 서울 도심을 순간적으로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다. 강한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는 오직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켜져 있었고 그 아래에서 한서윤은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녀가 회장직에 오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회사는 여전히 전임 회장이 남겨놓은 부실의 댐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서윤은 피로가 몰려와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지만 쉴 틈이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강한그룹이라는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키를 잡고 있는 유일한 선장이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묘한 인기척을 느끼기 전까지 그녀는 오로지 숫자와 그래프에만 몰입해 있었다.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잠겨 있어야 할 회장실의 문이 열렸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비에 흠뻑 젖은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떡진 머리, 그리고 술 냄새와 악취가 진동하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강민준이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로 불리며 명품 슈트를 휘감고 다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노숙자와 다를 바 없는 초라한 폐잔병일 뿐이었다. 그는 한 손에 반쯤 비어있는 위스키 병을 들고 있었고 충혈된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어떻게 보안을 뚫고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의문이었지만 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를 응시했다. 민주는 회장실 안을 휘청거리며 돌아다녔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익숙하게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병째로 술을 들이켰다. 그리고는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사무실이 많이 변했군. 차가워. 너무 차가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회한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윤을 향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너는 이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났나? 남편을 감옥에 보낼 궁리를 할 만큼 이 의자가 그렇게 좋았어. 그는 여전히 자신의 몰락이 서윤의 탐욕 때문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남 탓으로 일관하는 그의 태도는 서윤에게
더 이상 분노조차 일으키지 못했다. 서유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녀는 민준을 경멸하는 눈빛이 아닌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고 있군요.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건 당신이 가진 걸 뺏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망가뜨린 것들을 수습하기 위해서죠. 당신이 술과 여자에 빠져 흥청망청할 때 굶주린 직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서윤의 차분한 지적에 민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술병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닥쳐, 네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모두가 나한테 돈만 바라고 달려들었어.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서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민주는 깨진 유리 조각을 밟으며 서윤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책상을 두 손으로 짚고 몸을 숙여 서윤과 눈을 맞췄다. 그의 숨결에서 역한 알코올 냄새가 풍겨왔다. 서윤아,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잘못했어. 그깟 회사 너 다 가져. 대신 나 버리지만 마. 나 갈 데가 없어. 아무도 내 전화를 안 받아. 미나 그년도 도망갔어. 너는 다르잖아. 우리는 부부잖아. 방금 전까지 소리를 지르던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애원하기 시작했다. 조울증 환자처럼 감정의 기복을 보이는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이토록 망가진 모습을 보는 것은 서윤에게도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그녀는 창에 비친 민준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강민준 씨, 당신이 말하는 부부라는 건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당신이 나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내 존재를 지워버리려 했을 때 당신은 우리 관계에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이 부족해도 당신이 실수를 해도 내가 채워주면 된다고 믿었죠. 그래서 당신 몰래 자금을 대고 당신이 사고 칠 때마다 뒤처리를 했어요. 그게 내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 헌신을 당신의 능력으로 착각했고 내 배려를 무능함으로 비웃었죠. 당신을 괴물로 만든 건 바로 당신 자신의 오만이에요. 서윤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민준을 짓눌렀다. 민준은 뒷걸음질 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네가 나를 사랑했다고 웃기지 마.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차버린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수호천사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다시 폭력적인 본성을 드러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은색 칼날이 스탠드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이 판 사판이야.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가져. 같이 죽자. 민준이 칼을 들고 달려들려는 순간 서유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찌르고 싶으면 찌르세요. 하지만 그 칼이 당신의 심장을 먼저 찌르게 될 거예요. 그녀의 기세에 눌린 민준은 멈칫했다. 그때였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건물 아래에는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며 회장실 천장을 어지럽게 비췄다. 민주는 당황하여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검찰 차량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는 사색이 되어 서윤을 바라보았다. 너 설마 신고한 거야? 나를 경찰에 넘긴 거야? 서윤은 책상 위에 비상호출 버튼을 눌렀다. 잠겨있던 문이 다시 열리고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순식간에 민준을 포위하고 총구를 겨누었다. 칼 버려, 엎드려. 수사관의 고함 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민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칼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저항할 의지조차 상실한 상태였다.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그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차가운 금소금이 민준의 손목을 조여왔다. 그것은 그의 화려했던 과거와의 영원한 결별을 알리는 소리였다. 수사관에게 이끌려 나가던 민주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는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했었나? 그의 질문은 애처롭고 절박했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랑했어요. 내 목숨보다 더. 하지만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이미 죽었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그저 욕망에 눈이 멀어 타인을 짓밟은 범죄자일 뿐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고 오열하며 끌려나갔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졌다. 경찰과 민준이 사라진 회장실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서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뺨 위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민준을 향한 마지막 연민이자 죽어버린 사랑에 대한 애도였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왔지만 동시에 묵직하게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이제 정말 끝났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녀는 홀로 남았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서윤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녀는 스탠드 불빛 아래 놓인 가족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결혼 초기에 찍었던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액자를 뒤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녀에게는 책임져야 할 회사와 수많은 직원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펜을 잡고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회장실 안의 공기는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우는 조금씩 잦아들 기미를 보였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어둠이 걷히고 희미하게 밝아오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젖은 도시를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명이었다. 민주는 이제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윤은 폐허가 된 강한 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치열한 전쟁터로 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더 단단하고 눈부신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는 것을. 서윤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침 회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새 울어서 잠긴 목소리가 아니라 힘차고 명료한 리더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밤새 흐트러진 머리를 빗어 넘기고 립스틱을 다시 발랐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강한 그룹의 회장 한서윤이었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녀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회장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는 벌써 출근한 직원들의 활기찬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었지만 강한 그룹과 한서윤에게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변화의 시간이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대한민국 재계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다. 부실 경영과 오너 리스크로 침몰 직전까지 갔던 강한 그룹은 한서윤 회장의 취임 이후 환골탈태하여 업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강한 그룹 본사 건물은 과거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들에게 개방된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1층 로비에는 문화예술 공간이 들어섰고 딱딱한 정장 차림의 보안 요원들 대신 밝은 미소의 안내원들이 방문객을 맞이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의 외관이 바뀐 것이 아니라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풍경이었다. 오늘은 강한그룹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사업 진출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날이자 한서윤 회장의 취임 1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행사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국내외 주요 언론사 기자들과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1년 전 강민준이 허세와 기만으로 가득 찬 파티를 열었던 바로 그 장소였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는 사치스러운 음식 대신 간소하지만 품격 있는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고 참석자들의 표정에는 의례적인 가식이 아닌 진심 어린 기대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단상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는 강한그룹이 지난 1년간 달성한 놀라운 경영 성과와 사회공헌 활동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적자투성이었던 재무제표는 흑자로 돌아섰고 바닥을 기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한서윤이 무대 위로 등장하자 장내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1년 전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이혼을 선언했던 그날과는 달리 눈부시게 하얀색 슈트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넘긴 머리와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리고 여유로운 미소는 그녀가 진정한 리더로서 완벽하게 자리 잡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윤은 단상에 서서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고 원고를 보지 않고도 막힘없이 이어지는 연설은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과거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서윤의 연설이 끝나자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다. 대부분은 강한그룹의 성공적인 경영 정상화 비결과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질문들이었지만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는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은 많은 여성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혹시 재혼 계획이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장내에 잠시 정적이 감돌았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에게 있어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누군가의 아내로 불리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 일을 사랑하고 저와 함께 땀 흘리는 임직원들과 성과를 나누는 과정에서 충만한 기쁨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제 대답입니다. 그녀의 우문현답에 객석에서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에 위치한 교도소의 독방 안에는 삭발을 한 강민준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죄수 번호 4028번. 그것이 이제 그를 부르는 유일한 이름이었다. 한때 최고급 맞춤 정장만을 고집했던 그의 몸에는 낡고 냄새나는 죄수복이 걸쳐져 있었고 매일 밤 최고급 위스키를 마시던 입으로는 맹물과 거친 밥알을 씹어야 했다. 횡령과 배임 그리고 청부폭력 교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그는 이곳에서 철저하게 잊힌 존재가 되었다. 면회를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돈으로 샀던 친구들도, 그가 권력으로 누렸던 여자들도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가 믿었던 내연녀 최민아는 해외 도피 중 인터폴에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된 후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했을 뿐이었다. 민주는 독방 구석에 놓인 작은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한서윤의 취임 1주년 기념식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당당하게 웃고 있는 서윤의 모습은 칙칙한 감방 안의 풍경과 잔인할 정도로 대조적이었다.
민주는 화면 속의 서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자신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여자가 저토록 빛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던 대로 자신은 그녀의 빛을 가리는 먹구름에 불과했던 것이다.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거칠어진 볼을 타고 흘렀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도 분노의 눈물도 아닌 처절한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화면 속 서윤의 얼굴을 만져보려 했지만 차가운 브라운관의 감촉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과거의 영화는 꿈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차가운 감방 바닥과 고독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오만과 독선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윤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주었던 기회를 걷어차고 끝까지 욕심을 부렸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사무치게 미웠다. 밖에서 들려오는 교도관의 거친 고함 소리가 그의 울음소리를 덮어버렸다. 점호 시간이다. 4028번 똑바로 써. 교도관의 호통에 그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이제 그에게는 이름도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규율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수많은 수감자 중 하나일 뿐이었다. 감옥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마저 그에게는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서윤은 집무실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었던 탓인지 어깨가 뻐근했다. 김 실장이 따뜻한 차를 내오며 고생하셨다고 인사를 건넸다. 서윤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향긋한 허브 향이 입안에 퍼지며 지친 심신을 달래주었다. 김 실장은 태블릿 PC를 내밀며 오늘 행사에 대한 언론의 반응과 주가 현황을 보고했다.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었고 여론은 서윤을 이 시대 최고의 경영자로 치켜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런 찬사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대중의 인기는 거품과 같아서 언제든 사라질 수 있으며 진정한 평가는 숫자가 아닌 기업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이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1년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민준과 마지막으로 대면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때는 창밖의 풍경이 어둠과 공포로 가득 차 보였지만 지금은 황홀한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저 멀리 한강이 금빛으로 반짝이고 퇴근길을 서두르는 차량의 불빛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서윤은 문득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참고 인내하며 숨죽여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왔던 순간들,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단단한 자신을 만들기 위한 연단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상처는 아물어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그녀가 살아남았다는 승리의 훈장이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오늘 저녁 스케줄은 비워두셨는데 댁으로 가시겠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요, 오늘은 좀 걷고 싶네요. 혼자서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김 실장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서윤은 재킷을 걸치고 가방을 들었다. 수행비서와 경호원들이 따라붙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멀리서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평범한 사람처럼 거리를 걷고 싶으니까요. 그녀의 부탁에 경호팀장은 난감해했지만 이내 그녀의 뜻을 존중하여 거리를 두고 따르기로 했다. 서윤은 회사 로비를 빠져나와 거리로 나섰다. 초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흩날렸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었다. 친구와 웃으며 걷는 학생들, 손을 잡고 산책하는 연인들,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직장인들. 서윤은 그들 틈에 섞여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예전에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치라고 생각했었다.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감옥에 갇혀 새장 속의 새처럼 살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유였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 평범한 자유가 그 어떤 권력보다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걷다가 우연히 대형 전광판 앞을 지나게 되었다. 전광판에서는 강한그룹의 새로운 기업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서윤이 직원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길을 가던 시민들이 잠시 멈춰서서 그 광고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한서윤 회장이래. 정말 멋지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서윤의 귀에 들려왔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 없었다. 자신이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보람이기도 했다. 서윤은 근처의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이 되자 하나둘씩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민준을 떠올렸다. 그가 지금쯤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희미해져 있었다. 그저 그가 죗값을 치르고 나온 뒤에는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었다.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캘린더를 확인했다. 내일은 해외 투자자들과의 조찬 미팅이 잡혀 있었고 오후에는 신규 공장 부지 시찰이 예정되어 있었다.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그녀는 피곤함보다 설렘을 느꼈다. 내일은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다. 서윤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길게 뻗어나갔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힘차게 걸음을 옮겼다. 또각또각 하는 구두 소리가 경쾌하게 밤거리를 울렸다. 그녀가 걷는 길은 더 이상 어둡고 외로운 뒷골목이 아니었다. 그녀 앞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가 활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다. 시련은 그녀를 부러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웅장한 서사시의 첫 장을 넘겼을 뿐이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의 불빛을 바라보며 서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을 거야. 나는 나로서 온전하게 존재할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녀의 눈동자에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박혔다. 도시는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고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녀는 여왕처럼,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개척자처럼 자신의 세상을 굽어보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로 펼쳐진 세상은 온통 그녀의 무대였다.